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후반 나이에 인테리어 목수 일을 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이전에는 이동할 때 라디오만 듣곤 했는데 최근에 들어온 저희 목공팀 막내 때문에 이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부침성 좋은 막내가 제 결혼 이야기를 듣더니 완전 이곳에 보낼 만한 사연으로 적격이라며 제 사연을 한번 보내보라고 하더군요. 아주 말 못할 이야기도 아니고 제 주변 분들이나 거래처 분들도 아는 사연이라 옛날에 라디오 사연 보내는 것처럼 보내보면 재밌을 듯 싶어 몇 자 끄적여 봅니다. 혹시나 싶어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는 제가 결혼하며 벌어진 이야기고 직접 겪었던 실화입니다. 우선 제 전반적인 인생을 설명하자면 저는 크게 남들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하고 단란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내장 목수이셨어요. 가난했던 집안 형편 때문에 학교를 중퇴하셔 일찍이 일을 배우셨던 아버지께서는 처음으로 일을 시작하게 된 곳이 목재를 취급하던 건축 제재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을 하시다 자주 드나들던 기공들과 친분을 쌓으셨다고 해요. 아무래도 실력으로 벌어먹고 사는 직업이다 보니 당장은 제재소에서 버는 것만 못하겠지만 기술만 익힌다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아버지께서는 기공들을 따라 나서게 되셨죠. 그렇게 시작하게 된 일로 서울로 상경하게 되셨고 어머니를 만나 서울에서 터를 잡아 제가 태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당시 목수나 기술직은 다 노가다 막일이라는 사회의 주변 시선과 달리 아버지께서는 목수라는 직업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많이 개선되었다지만 아직도 건축기술자, 노동자라고 하면 몸 쓰는 일이라고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데 예전에는 더 심했을 테니 말이죠. 월급처럼 일정한 금액을 벌지는 못하지만 완성도와 자신이 흘린 땀만큼 벌이가 되었기에 열심히 일하셨던 아버지께서 매달 가정으로 가져다 주시는 돈은 적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여러 건축 현장을 다니시면서 웬만한 부동산들만큼 정보를 빠르게 알 수 있었던 아버지께서는 부동산 투자로도 꽤 성공을 하셨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제가 자신의 일을 이어갔으면 하셨어요. 가업처럼 말이죠. 사실 이쪽 계통의 일들이 도제 형식이라 제대로 모든 노하우나 기술을 배운다는 게 가족, 친인척이나 지인이 아니면 쉽지가 않았거든요. 목수는 그 중에서도 고급 기술에 속하는데 어디 나가서 배우려면 남의 보조나 하다 시간을 버리는 게 태반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렵게 배우신 기술을 자식에게 거저 물려주고 싶으셨겠죠. 경제적인 성공도 보장되어 있었고요. 어머니께서는 제가 평범한 직장인이 되길 바라셨지만 아버지의 강한 뜻으로 저는 중학교 때부터 방학을 시작하면 아버지를 따라 현장에 종종 나가곤 했습니다. 학업을 아주 포기한 건 아니었지만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억지로 공부하고 있던 저는 아버지를 따라 현장을 다니는 게 더 재미있고 좋았어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아버지를 따라 정식으로 목수 일을 하게 되었죠. 매번 방학 때마다 아버지를 따라다녔기에 남들보다는 수월하게 배우겠다는 생각과 다르게 막상 직접 일을 해보니 첫날 일을 마치고 온몸이 쑤셔왔습니다. 그때는 요령도 없고 모든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뭘 하나 하더라도 쉽게 넘어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밑에서 쉬지 않고 계속 배우다 보니 몇 년 뒤에는 저와 아버지가 나눠서 일을 뛰어도 될 만큼 제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목수가 되어갔고 일찍이 제 진로에 대해서 빨리 방향을 잡게 해주신 아버지께 감사했어요. 또래에 비해서 큰 돈을 벌고 있다는 것도 많은 부분을 차지했지만 다른 무엇보다 공사건을 하나씩 제 손으로 완성시킬 때마다 저에게 느껴지는 만족감이 너무 좋았습니다. 물론 결과물을 보고 좋아해 주시는 고객분들을 보며 뿌듯함도 느꼈고요. 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시는지 저도 비로소 알게 되었죠. 그러다 어느 정도 연차와 경력이 쌓인 저는 결국 아버지 밑을 나와 저 혼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도 아버지와 일을 도와가면서 하기는 했지만요. 그렇게 아버지 밑을 나온 저는 이전보다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 실력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일만 하고 살다 보니 제대로 된 연애 한 번을 못했습니다. 쉬는 날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제 직업 특성상 여자를 만날 일도 없었고 연애도 쉽지가 않았어요. 공사가 잡히면 다른 작업들과 일정을 맞춰야 하다 보니 당장 한 달 일정을 예상하기도 힘들었고 큰 돈이 되는 공사의 경우 지방까지 쫓아내려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요. 거기다 현장에서 일을 시작하면 연락도 잘 되지 않으니 어릴 적에는 소개받은 여자들에게도 모두 퇴짜를 맞곤 했습니다. 젊었을 적에도 연애가 쉽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기회는 적어졌습니다. 게다가 나이 들어서 만나려고 했던 여자들은 제대로 된 여자들이 없었어요. 제 주제에 이것저것 따지는 것도 아니었고 사람만 괜찮으면 되는데 어쩐지 항상 이상한 여자들이 꼬이더라고요. 목수일 한다고 다들 저처럼 결혼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은 다들 잘만 만나고 연애해서 결혼까지 하는데 몸 멀쩡한 아들놈은 뭐가 모자란지 결혼을 못하고 있으니 부모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넋놓고 있던 저도 제 주위 친구들까지 한두 명씩 결혼을 하다 보니 점점 현실이 피부에 와닿기도 하고 조급해져 갔습니다. 그러다 제 마음에 쏙 드는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친구 결혼식이 끝나고 난 뒤 다른 친구들과 가볍게 맥주를 먹고 있었어요. 제대로 된 연애도 못 해본 저를 알고 있던 친구들은 자기 일 마냥 안타까워했어요. 그러면서 분위기에 취했는지 갑자기 자기들이 도와주겠다며 난리를 치는 겁니다. 저는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 바람에 대뜸 그 술집에서 비슷한 인원을 가진 여성분들을 찾아 합석을 했고 그때 서영이를 처음 만나게 되었죠. 제 친구들과 떠들고 있는 다른 여성과 달리 조용하게 앉아있던 서영이는 뭔가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외모가 전부는 아니라 하지만 신비한 분위기와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서영이에게 계속 눈이 가더군요. 친구들이 넣어주는 펌프질에 저마저도 기대감에 부풀었는지 저도 그런 서영이와 좋은 인연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서영이가 유학을 하다 중간에 한국으로 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유학이라니 톱밥 냄새 맡는 저와는 너무 먼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와는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영이에게 풍기는 분위기만 해도 저 같은 놈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유학까지 갔다 온 걸 보면 분명 있는 집 자식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모자라다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따님 유학까지 보내신 집안에서 목수 사위를 반기실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괜한 기대감을 거는 대신 그냥 친구들과 어울려 잠깐의 즐거운 시간이나 보내자 마음 먹었죠. 그런데 친구들은 제 속도 모르는지 그 중에서 유일하게 남자친구가 없던 서영이를 저와 계속해서 이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지석이 정말 좋은 남자라니까요. 제가 친구라서 괜히 없는 말 지어내는 게 아니고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아직까지 연애 한 번 못 해봤어요? 얘가 20살 때부터 일을 해봤거든요. 우리들은 부모님한테 용돈 타다 쓰고 있을 때 지석이는 이미 자기 앞가림 하면서 군대에 가는 친구들 용돈 줄 만큼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였으면 그 돈으로 놀거나 사치하기 바쁠 텐데 그 돈도 다 모으고 투자하고 대단하지 않아요? 성격 좋지, 자가로 된 집 있지, 차 있지, 매달 돈 잘 벌지. 연애는 물론이고 결혼할 때까지 다 된 신랑감이라니까요. 내가 여자라면 지석이한테 먼저 결혼하자 할 텐데. 서영씨, 지석이 어때요? 글쎄요, 친구분 말만 들으면 정말 좋은 남자겠죠? 그런 남자라면 반하지 않을 여자가 있을까요? 그게 사실이라면 저도 만날 의향 있어요. 서영이의 대답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애매한 대답이었지만
전 개인적으론 긍정적인 대답으로 생각되었어요. 사실 저도 그런 대답을 듣게 될 거라 생각도 못 했는데 모두의 예상을 깨는 긍정적인 대답에 제가 가장 많이 가슴 떨렸던 것 같아요. 그날 저는 운이 좋게도 서영이와 연락처를 교환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본 저는 그 상황이 얼떨떨했고 제가 괜한 오해를 하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잘 들어가고 있냐라는 제 메시지에도 아무 답장이 없길래 술자리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억지로 한 행동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답도 없는 문자에 그럼 그렇지 내 인생에 무슨 여자냐 하며 집에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푹 자고 일어난 다음 날 서영이한테 답장이 와 있는 겁니다. 피곤해서 일찍 잠드는 바람에 문자를 늦게 봤다며 제 안부를 물어오는 서영이의 메시지에 저는 다시 한번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메시지를 시작으로 서영이와 자주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며 지내는 오빠 동생의 사이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에게 장난도 치며 문자를 넘어서 전화 통화도 종종 하게 되었던 우리는 따로 약속을 잡아 만나기도 했죠. 서영이를 만나며 신중하게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도 서영이의 사연을 알게 되었죠. 고생 한번 안 한 것 같은 고운 손에 유학까지 다녀와 아무런 걱정도 없을 것만 같았던 서영이는 저도 상상하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영아, 너는 왜 유학을 다 마치지 않고 한국으로 왔어? 사실 이건 다른 사람들한테도 말을 못 했는데 우리 부모님께서 두 분 다 돌아가시게 되면서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갑작스러운 일이라 아무런 대책도 없었는데 더 이상 유학을 지원해 줄 사람도 없었고 부모님까지 돌아가시니까 외국으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안 그래도 힘든 유학 생활을 저 바라보시는 부모님 때문에 버티고 있었는데 그런 일까지 생기니까 별 의욕도 생기지 않았고 저도 그냥 한국에서 새 출발하고 싶었어요. 미안해 서영아. 나는 너한테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괜한 이야기 꺼냈구나. 서영이는 유학 생활을 하던 중 부모님 두 분께서 사고를 당하시게 되어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했어요. 그렇게 사고로 부모님 두 분을 잃은 뒤 경제력을 잃고 어렵게 생활하게 되었던 서영이는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공부를 이어가며 열심히 생활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상황을 저에게 담담히 이야기해주는 서영이가 안타깝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하더군요. 과연 저라면 서영이처럼 꿈을 놓지 않으며 계속해서 앞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지 쉽지 않을 선택을 묵묵히 해나가고 있는 서영이가 참 강한 아이라고 생각되었죠. 저는 그런 서영이에게 잠시 기대어 쉴 수 있는 나무 같은 존재가 되길 바랬어요. 그저 서영이가 힘들 때면 옆에서 묵묵히 이야기를 들어주며 있다 보니 어느새 저와 서영이는 서로 사랑을 하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영이에게 고마운 것이 참 많았습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것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제 사정을 이해해주는 것이 참 고마웠어요. 다른 여자들과 달리 서영이는 제가 일을 하는 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촉을 하거나 섭섭함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을 하는 동안 제가 어디 한 곳이라도 다치지 않을까 매번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부모님을 제외하고 처음 받아보는 누군가의 응원과 걱정이 참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면서 처음과 달리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서영이에게 기대고 의지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새침하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할 줄 알았던 첫인상과 달리 서영이는 배려심이 넘치는 여자였습니다. 제가 연애를 제대로 해본 것은 아니지만 겨우 한 번 만나는 선이나 소개팅 자리에서도 늘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는 여자들만 봐왔었는데 서영이는 데이트를 할 때에도 제 생각을 먼저 해줬죠. 처음에는 제가 나서서 서영이를 맞춰주려 했지만
어느새 서영이가 제 취향과 스케줄에 맞춰주고 있었죠. 지금이야 혼자 지내느라 형편이 빠듯하다지만 평생 넉넉하게 살아왔으니 해본 것도 많고 모자람 없이 자랐을 텐데도 비싼 선물 한번 바라는 법이 없고 늘 작은 것에도 고마워하곤 했어요. 그런 서영이의 털털하고 진솔한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된 저는 서영이와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었고 가능하다면 평생 곁에 있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던 도중 제게 견디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예고도 없고 너무 갑작스럽게 어머니께서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던 거죠. 미처 마음의 준비를 할 사이도 없이 겪어야 했던 어머니의 죽음은 저에게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찌 버티고 계셨지만 저는 정신마저 차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당장 하루를 살아가기도 힘겨울 만큼 고통을 받던 저에게 서영이가 많은 힘이 되어줬습니다. 주변 친인척분들이 몇 없으셔서 어머니 장례를 치는 동안 조문객들을 맞이하는 걸 난감해할 때 서영이가 접객실에서 조문객분들을 맞이하고 음식 접대하는 것을 도와주었죠. 그때는 정식으로 아버지에게도 인사를 올리기 전이라 그런 자리가 불편할 텐데도 불구하고 서영이는 어머니 장례를 치르는 내내 떠나지도 않고 제 옆에 있어줬어요. 서영아, 너무 고마워. 네가 이렇게까지 안 도와줘도 되는데 괜히 너까지 힘들게 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다. 고생 많았지? 내가 나중에 꼭 보답할게. 미안해. 무슨 말이야, 오빠. 오빠 어머니면 나한테도 어머니 되는 분인데 가시는 길 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야지. 왜 자꾸 미안하다는 말만 해. 힘들 텐데 나한테까지 그렇게 미안해하고 고마워하지 마. 오빠였어도 똑같이 했을 거야. 안 그래? 스스로는 힘들고 어려웠을 일임에도 자기는 당연하다는 듯 고마워하지 말라는 서영이의 말에 저는 커다란 감동과 왠지 모를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좋을 때보다 힘들 때 함께하고 힘이 되는 사람이 평생의 반려자라는 말이 생각났었죠. 제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제게 위로와 안식처가 되어주는 서영이가 제가 평생 그리던 제 반쪽이라는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서영이 덕분에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던 저는 얼마 뒤 서영이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물심양면 챙기는 서영이도 분명 틀림없이 나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처음 내본 용기를 끌어 서영이에게 청혼을 했고 그날 서영이도 그런 저의 진심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서영이의 부모님이 계시지 않기에 혼자 계신 저희 아버지에게서만 허락을 받으면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 장례식에서 애쓰던 서영이의 모습을 보셨기에 당연하게도 서영이를 반기셨습니다. 참한 며느리 얻게 되었다며 서영이를 못 보시게 된 걸 참 아쉬워했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어머니 생각이 떠올라 다시금 우울해졌지만 하늘에서 어머니가 저와 서영이를 보고 계실 거라 생각하며 서로 아끼며 열심히 살아가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뒤늦게 만난 서영이 덕분에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고 부러워만 하던 신혼여행까지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신혼생활에 대한 기대감에 아무런 걱정을 느끼지도 못한 채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었죠. 신혼여행에 갔다 오고 나서 아내는 혼자 계신 아버님을 챙기기 바빴습니다. 물론 제가 곧바로 현장으로 나가 일을 하게 되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던 아내지만 그래도 시부모님을 먼저 챙기는 일이 쉬운 선택은 아니었는데 아내는 고맙게도 저를 대신해 아버지와 좋은 시간을 보내주고 있었어요. 나왔어, 여보. 고생했어. 얼른 씻어. 이것만 하고 내가 바로 밥 차려줄게. 응? 웬 화과자야? 아버지 드리게? 응, 아버님도 화과자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내일은 내가 직접 만든 걸 가져가려고. 당신 오늘도 아버지 댁에 갔다 온 거야?
나랑 아버님이랑 이제 얼마나 친해졌다고. 처음에는 며느리가 집에 오는 게 어색해 하셨는데, 이제는 나랑 노는 게 좋으신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더라고. 덕분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니까. 아내가 저와 아버지에게 신경을 써주는 만큼 저도 아내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신혼을 즐기고 싶어 곧바로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던 저희 부부였기에 저 나름대로 아내를 도와줄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끝마치지 못한 공부를 도와주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아내가 먼저 저에게 다른 제의를 하더군요. 내가 집에 있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당신이 일하러 가면 남는 시간도 많으니까 내가 디저트 가게를 해봤으면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디저트 가게? 아니, 안 그래도 나는 당신 공부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나도 공부 생각해 봤는데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 아이 계획도 해야 하고 이제 다시 시작하려면 너무 늦은 것 같기도 하고 나 디저트 가게 잘할 자신 있어. 물론 가게 차리는 돈은 당신한테 부탁해야 하지만 내가 꼭 금방 잘 돼서 갚을게. 아내가 장사에 관심이 있는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가게를 차리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고민이 되었지만 그보다 처음 하는 장사를 아내가 잘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해보고 싶어 하고 의욕을 보이는 아내의 모습에 고심 끝에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죠. 처음 하는 장사에 가게 터라도 같이 봐주려고 했는데 아내는 다른 장사를 하고 있는 친구와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친구와 부동산을 돌아본 첫날 바로 괜찮은 곳을 계약하게 되었다는 아내는 처음 해보는 장사에 굉장히 들떠 보였어요. 그런 아내에게 제 선물이라며 가게 인테리어를 직접 해주겠다고 했죠. 남편 직업이 목수인데 괜한 곳에 돈을 쓰게 할 수도 없었고 기념이 될 만한 일이라 제 손으로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저의 제의를 거절하는 겁니다. 내가 해준다는데도 싫어? 정말 괜찮아. 당신 하루 일당이 얼만데 고급 인력을 어떻게 그냥 써. 그냥 매장 인테리어에는 돈 별로 안 쓰려고. 나랑 친구랑 몇 군데만 페인트 덧칠 정도 할 거야. 아니, 그래도 내가 직접 해주고 싶었는데. 거절하는 아내 때문에 그마저도 도와줄 수는 없었어요. 처음 장사하는 아내가 여러모로 걱정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왕 시작하고 밀어주기로 한 거 저도 아내를 전적으로 믿기로 했죠. 그런 제 우려와 달리 아내의 가게는 처음부터 잘 되어 보이는 듯 했어요. 자, 이거 당신 선물. 그리고 이건 당신 거 사는 김에 내 것도 샀어. 어때? 예쁘지? 고마워. 근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원래 처음에는 오픈발이라고 웬만하면 다 잘 된다고 하던데. 자, 봐봐. 여기 SNS에 벌써 맛집이라고 올라와 있지? 벌써 이 정도면 게임 끝이라니까? 아, 내일 당신 일 끝나면 한번 가게로 와. 내가 가게도 구경시켜주고 디저트도 맛 보여줄게. 그동안 바빠 아내의 가게에도 가보지 못한 저는 아내의 초대에 처음으로 가보게 되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어 좋았지만 그보다 사랑하는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로 만족스러웠어요. 다만 과소비라고 느껴질 만큼 씀씀이가 커지는 아내를 보며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스스로 노력해 번 돈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 지켜보기만 했죠. 그리고 날이 갈수록 장사가 잘 되어서 그런지 아내는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나중에는 얼굴 맞대고 밥 한 번 먹기 힘들어지더군요. 그러다 제가 몸을 다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일을 쉴 정도는 아니었지만 결혼을 하고 난 뒤 아내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같아 이참에 집에서 좀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시간을 보내려던 제 의도와 달리 아내와 많은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어요. 다른 집들은 개인 사정이라면서 며칠 쉬는 집도 있는데 나 쉬는 며칠만 당신도 쉬면 안 돼? 안 돼. 아직 가게 자리 잡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래. 빨리 돈 벌어서 당신한테 가게 차린 비용 갚아야지. 에이, 부부끼리 뭘 빌리고 갚아.
그냥 내가 해준 걸로 쳐. 그래도 어떻게 입을 싹 닫아. 나도 내 힘으로 해보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가게만 잘 되면 당신 몇 배로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가게가 잘 되는지 아내는 무척 바빴습니다. 가게를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도 내일 판매할 디저트 반죽 준비를 해야 한다며 늦은 밤 다시 가게로 가곤 했어요. 예상과 다른 현실에 김이 새기도 했지만 아내가 원하던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렇게 무료한 휴가를 지내고 있을 때 옆집에 새로운 아주머니께서 이사를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옆집에서 이사 왔는데 떡 좀 드시라고요. 감사합니다. 우와, 요즘에 이사 왔다고 떡 주시는 분들 별로 없는데. 잠시만요. 그릇 돌려드릴게요. 그렇게 처음 뵙게 된 아주머니와 며칠 동안 마주치며 인사를 하다 보니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거 버리려고요? 이리 줘요. 몸도 불편한 것 같은데. 괜찮은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혼자 살아요? 마주칠 때마다 혼자 있길래. 아니요. 아내가 가게를 해서요. 저도 일하는데 다쳐서 잠시 집에서 쉬고 있어요. 그랬구나. 내가 조심해야겠네. 요즘 여자들은 이런 호의 보내면 오해하기 십상이니까요. 그럴 리가요. 저희 아내는 마음이 넓어서 그런 건 다 이해해 줄 거예요. 그런데 아주머님 남편분은요? 난 이혼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줄도 모르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요. 벌써 몇 년 돼서 아무렇지 않으니 개의치 마요. 그럼 다음에 봬요. 괜한 말을 해서 제가 실례를 한 것 같았어요. 그래도 요즘 보기 힘든 넉넉한 인심의 이웃집 분을 두게 되어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내에게도 좋은 이웃이 생겼다며 옆집 아주머니와 있었던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에 같이 만나면 서로 소개를 시켜야겠다 했죠. 그런데 아내는 우연히 마주친 옆집 아주머니를 보곤 마치 못 볼 사람을 본 것처럼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서둘러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저는 제가 모르는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있었나 싶어 아내에게 물어봤지만 아내는 도통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아내가 갑자기 이상한 요구를 해왔죠. 여보, 우리 이사 가면 어때? 이사? 우리 여기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갑자기 왜 그래? 아니, 나 가게도 그렇고 이런 조용한 동네보다는 신도시 쪽이 나을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 곧 아이도 가질 건데 그러면 그쪽이 더 좋지 않겠어? 여기 아파트들 많아서 애들도 많고 학교도 많은데 뭘. 신도시보다 여기가 더 낫지. 사실 내가 너무 갑갑해서 그래. 내가 트인 곳에서만 살다가 아파트 숲 같은 곳에 사니까 심장도 조여오는 것 같고, 이러다 공황장애라도 생길 것 같아서. 아니, 그래도 이제 막 이사 와서 바로 또 이사 가기에는 무리라. 오빠는 날 위해서 그 정도도 못해? 그래, 그럼 어디 나 죽고 나서 그때 가서 후회해봐. 아니, 서영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됐다고. 내가 혼자 살빵이라도 구하던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저는 갑작스러운 아내의 이사 요구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분명 몇 달 전만 해도 서울에 자가가 생겼다며 좋아하던 아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여러 핑계를 대며 이사를 요구하니 저도 참 난감했습니다. 대체 갑자기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었죠. 그런 아내와 말다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머리를 식힐 겸 혼자 잠시 산책을 갔다 돌아오니 옆집 아주머니께서 망설이듯 저희 집 현관 앞에 서 계셨습니다. 아주머니, 뭐 필요하신가요? 저 다름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저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는 아주머니께서는 굉장히 초조하신 모습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우선은 집으로 아주머니를 들였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께서는 무례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집을 샅샅이 보고 있었습니다. 거실까지 확인하는 건 이해할 수 있었는데
우리 부부의 안방까지 들어가려는 모습에 제가 제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러세요? 아무리 그래도 안방까지 들어오시려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미안해요. 제가 저 여자 얼굴을 보니까 확신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저 여자 과거 다 알고 결혼하신 거예요? 네? 아까부터 저한테 왜 그러신 거예요? 저 여자라뇨.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당장 집에서 나가주세요. 도대체 제 아내를 어떤 여자와 착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무례한 모습을 보이는 아줌마를 더 이상 집에 둘 수 없어 집 밖으로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저 여자 이름 이서영이 맞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혼녀가 된 거라고요. 옆집 아주머니 입에서 제 아내의 이름이 나오고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죠. 아주머니가 제 아내 때문에 이혼녀가 되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인가 했어요. 내가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이 집 거실에 저 사진을 보니까 확실해졌어요. 아내분이라는 저 여자 내 남편 꼬신 여자가 맞다고요. 저 여자 과거 다 알고 있다면 나도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지만 아니라면 내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정해요. 사기꾼한테 속은 결혼 유지할 수 없잖아요. 아주머니,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거짓말하거나 이상한 이야기 하신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요. 나한테 증거까지 다 있으니 기다려봐요. 증거를 가져오겠다며 자신의 말에 확신을 가진 아주머니를 보니 저도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믿고 싶지는 않았지만 아주머니의 말처럼 제가 모르는 아내의 과거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상상하기도 싫더군요. 제가 초조하고 불안한 상상을 하던 사이 아주머니께서 집에서 증거들이라며 여러 서류들과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자, 봐요. 이게 내가 전 남편이랑 이혼 관련한 소송이고 이건 저 여자에 대한 상간녀 소송. 이건 제가 외도 관련으로 모아둔 증거들이에요. 아주머니께서 증거라며 펼친 사진이 한눈에 들어왔고 그곳에 찍혀있는 여자는 누가 봐도 제 아내가 맞았습니다. 어때요? 이 여자 아내분이 맞죠? 이럴수록 정신 차려야 해요. 우선 그 여자 관련된 내 이야기를 듣고 다음을 생각해봐요.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아주머니께서 제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2년 전 남편과 결혼한 지 15년 차인 아주머니께서는 이전까지만 해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사셨다고 합니다. 불임으로 두 분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지만 15년이 되도록 신혼부부처럼 사이좋게 지내셨다고 해요. 아주머니의 남편분은 중소기업의 사장님이셨고 그 회사에 제 아내가 비서로 입사하게 되었죠. 이전까지도 여성 관련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남편을 믿었던 아주머니께선 제 아내와 남편분의 수상한 모습에도 단순한 노사관계로 생각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점점 외도가 의심되는 모습에 결국 사설업체에 의뢰를 하게 되었고 두 사람의 뒤를 캤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외도를 알게 된 아주머니는 증거를 직접 모았고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까지 하게 되었던 거죠. 이혼 소송하고 상간녀 소송하면서도 둘이서 죽고 못 사는 모습을 보이길래 저는 전 남편이랑 저 여자가 결혼이라도 하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904호 아내분 보면서도 설마 했고요. 저 여자랑 결혼한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아니, 만난 지가 얼마나 된 거예요? 혹시 그동안 수상한 점은 없었어요? 아주머니께서는 몰아치듯 저에게 질문을 하셨고 당장 믿을 수 없는 진실에 혼란스러웠던 저는 스스로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아주머니, 제가 너무 혼란스러워서요. 혹시 아내랑 마주치시더라도 모른 척 해주세요. 저 스스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요. 지금 당장은 혼란스러울 텐데 내가 언제든지 도와줄 테니 필요하면 날 불러요. 혼자서 정리를 해보다 아내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저와 아내가 처음 만난 게 1년 6개월 전이니 아주머니께서 말한 2년 전이라면 그 일이 있고 6개월 만에 저를 만나게 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이라면 아직 유학 중이어야 했어요. 아내의 말보다 제 눈앞에 놓인 증거들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아내를 의심하게 되었죠. 당신 유학 말이야. 미국 어디에서 공부했다고 했지? 어? 왜? 갑자기 그게 왜 궁금한데? 그냥 갑자기 궁금하기도 하고 나중에 당신 살았던 곳 여행이나 가볼까 하고. 어디야? 그게 뉴욕. 응, 뉴욕이야. 그래? 뉴욕이야? 근데 당신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부했다고 하지 않았어? 내가 언제 샌프란시스코에서 했어? 당신이 잘못 기억하는 거야. 공부한 곳은 뉴욕이야. 그리고 난 거기 좋은 기억이 없어서 별로 가고 싶지 않아. 일도 바쁘고. 유학 시절 살았던 곳을 묻는 제 질문에 당황하는 아내는 처음에 저에게 말했던 지역과 다른 곳을 이야기했어요. 한창 추운 겨울날을 맞아서 과거 자신이 따뜻한 지역에서 있었다며 그곳의 날씨를 그리워했거든요. 그것 말고도 제가 은근슬쩍 물어보는 질문마다 기억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아내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고 싶었던 저는 다음날 연락 없이 아내의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가게에는 어쩐 일인지 아내가 보이지 않았어요. 직원으로 보이는 분을 붙잡고 아내의 행방을 물어봤더니 저에게 정색을 하는 겁니다. 여기 사장님 어디 갔나요? 네? 손님,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이상한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여기 사장 남편 되는 사람이에요. 잠깐 들렸는데 아내가 보이지 않았어요. 저기 무슨 착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사장인데요. 네? 그럴 리가요. 여기 이서영 씨 가게 아니에요? 저 이서영 씨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제가 여기 2년 넘게 장사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아니, 죄송한데요. 저번 달 21일에 제가 여기에 있었는데. 저번 달이요? 혹시 단발의 여성분이요? 그날 그분께서 여기 가게 통째로 대관하셨어요. 저희가 종종 대관비를 받고 빌려드리거든요. 알고 보니 아내는 가게를 차리지도 않고 남의 가게를 대관해서 저를 감쪽같이 속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매일 이 여자는 어디를 나갔던 것이고 지금은 어디에 있는 건지 너무 궁금했어요. 아내의 뒤를 밟기로 한 저는 집에 돌아가 모른 척 하기로 했죠. 가게 일이 바빴다며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아내를 보니 놀랍기보다 무서워지더군요. 어쩜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정말 가게에 있었던 것처럼 그날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다음날 아내의 뒤를 따라가 보니 제가 처음 본 친구들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PC방과 카페, 쇼핑 등 디저트 카페와는 전혀 상관없는 생활을 하더군요. 굳이 왜 저를 속여가면서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어서 준비한 디저트가 다 팔렸다면서 집으로 온 아내는 다시 가게로 돌아가 내일 판매 준비를 해야 한다며 저녁이 되자 나갔습니다. 뒤쫓아 가보니 이번에는 제가 놀랄 만한 곳으로 아내가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여성 전용 호스트바였죠.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한 저는 도대체 제가 누구와 살고 있는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현모양처 같았던 아내는 어디 가고 저런 양아치 같은 여자만 있었으니 말이죠. 저는 그 여자를 잡아 따져 묻기 전에 혹시나 싶어 옆집 아주머니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자신이 이혼 소송을 하면서 알게 된 것들을 알려주시며 제대로 이혼하고 싶으면 최대한 합법적인 증거들을 수집하라며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루빨리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의 이중 생활의 증거들을 조금씩 모았고 변호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제가 아직 결혼을 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아 혼인 취소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피해본 금액을 따져봤을 때 혼인 취소 후 나머지 건들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모두 다 듣고 어느 정도 증거를 모았던 전 아내에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들을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도 가게 다녀온 거야?
뭐야, 당신. 당연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해. 나 당신 가게 갔었는데, 거기 사장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를 하시던데? 뭐? 그게 얼마나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 몇 달도 안 돼서 밝혀질 거짓말을 도대체 왜 한 거야? 내가 그렇게 바보처럼 보였니? 아니, 내가 가게를 하려고 알아봤는데 그 돈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사실 아직 알아보고 있는 중이야. 뭐? 당신 친구랑 하루 종일 노는 게 가게를 알아보는 중이라고? 내가 모를 것 같아? 당신 밤마다 호스트바 들락날락 하는 거 내가 모를 것 같냐고!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목돈이 생기니까 내가 갑자기 눈이 돌아버려서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여보. 지금까지 나한테 거짓말한 거 빠짐없이 다 이야기해. 거짓말? 여보, 정말 그게 다야. 나 믿어줘.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구나. 당신 이사 왜 가자고 한 거야? 그건 가게랑 아이 가지게 되면 제발 이제 거짓말 좀 그만해. 당신 옆집 아주머니 때문이잖아. 당신 과거 때문에 들통날까 싶어서 그런 거잖아. 전 남편이랑 불륜 관계고 상간녀라 소송까지 당한 증거 모두 내 두 눈으로 확인했어. 이제 거짓말 좀 그만해. 나 이제 당신이 무서워져.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이름 빼고 사실인 게 있어? 제 물음에도 아내는 어떤 대답도 없었습니다. 끝까지 대답이 없던 아내는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적어달라는 제 요구에 순순히 응했어요. 묵묵히 아무 말도 없이 써내려간 글에도 아내가 저를 속인 의도와 이유를 알 수는 없었지만 저와 연애를 한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거짓에 대해서는 빼놓지 않고 적었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지고 저는 그 여자에게 혼인 취소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영아, 한 가지만 물어보자. 도대체 왜 나한테 모든 걸 속인 거야? 그게 아니었어도 우리 잘 될 수도 있었잖아. 나 당신 사랑한 적 없어. 그냥 내가 행복해지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당신이 알다시피 난 누군가에게 붙어서만 살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재수 없어서 못된 년한테 걸렸다고 생각해. 내가 해줄 말은 그것밖에 없어. 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놓고 무서울 정도로 차분한 그 여자를 보니 지금에서라도 헤어진 게 다행이다 생각되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모은 증거들과 그 여자의 자백서로 인해 혼인 취소는 받아들여졌고 저는 피해본 금액들을 가지고 그 여자에게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혼자서 생활하고 있어요. 주위에서 하나둘씩 결혼으로 떠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조급했는지 제대로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런 사기 결혼을 하게 되었나 싶습니다. 아니 어쩌면 마음 먹고 속인 사람에게는 당할 방도가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지금은 결혼에 조급해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혼자인 생활을 즐기면서 저 스스로를 알아가고 있어요. 바쁘게 살다 보니 몰랐는데 제 스스로를 너무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 스스로를 완벽히 이해하고 난 뒤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어요. 아직은 다른 사람을 만나는 생각조차 않고 있지만 혹여 나타난다면 거짓 없는 진실된 사람을 만나고 싶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